그거를 마치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풀어서 하다 보면 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사실 하락론자들의 책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논리가 있고 하니까. 그럼요.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상승론자들의 책도 읽어보면서 그 책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논리의 허점들 생각해보고.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일부러 나오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봐요. 무슨 얘기 하나. 저는 비판적 책 읽기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책에서 얘기를 해도 의심을 합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쓴 내용 중에서 약간 공감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근데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있죠. 기본적인 뭐 흐름이나 이런 거에서는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오늘은 반박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은 P = R 나누기 I. 이 공식은 맞아요. 이 공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나오시면 항상 얘기하는 게 PIR 얘기 많이 하시던데. PIR 높다. 얘기 많이 하죠. 높아서 폭락이다. 네. PIR처럼 생겼는데 다른 거네요? PIR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PIR을 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채널에서도 PIR 여러 군데서 얘기하거든요.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럼 걔네들이 틀렸냐? 아니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PIR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개념은 있는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중위 가격, KB에서 내는 가격 다르고 그렇죠. 부동산에서 내는 가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통계를 쓰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위소득도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중위소득이라는 거를 고정해서 얘기하는데 중위소득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모수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고요. 근데 요 공식은 맞다. 프라이스는 연 임대료 나누기 기대수익률. 기대수익률이 5%라고 했을 때 월세가 500만 원. 그러면 1년에 6천만 원이 들어오죠. 결국에는 요거 6천만 원을 5%로 나눈다. 그럼 곱하기 20이 되거든요. 얘가 100분의 5니까 뒤집으면 20이 되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고 계시죠? 몰라요. 그냥 들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반박할 거니까. 그래서 보면 월세가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기대수익률이 5%면 가격이 12억 원이다. 이게 현재 적정 시세다. 이렇게 책에 써놨어요. 자, 이제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죠. 기대 수익률이 정해진 거 있습니까? 어떻게 기대하세요? 빠느님은 어떤 기대를 하세요? 저는 100% 정도 기대합니다. 그렇죠. 저는 한 500% 정도 기대하거든요. 미쳤네. 사기꾼이네. 500%를 기대한다고요? 그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변수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시기마다 다르고.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뭐 대출이 3% 금리에 대출 낼 때 그때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들이 수익률 1.5% 이렇게도 금리보다도 낮았어.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5%에 누가 아무도 안 사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변수가 아니라 얘를 상수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어요.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의 현재 적정 시세, 적정이라는 단어, 적정을 왜 자기가 정의합니까? 추상적인 용어를 마치 이 공식에 넣으면서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럼 따지고 보면 월세도 변수 아니야? 월세도 변수죠, 사실은. 올해는 월세가 비쌌어. 500만 원 공급이 터졌어. 월세가 확 내려왔어. 오피스텔 막 겁나 때려짓고 빌라도 겁나 때려졌어. 아파트도 막 겁나 나오고. 그러면 월세가 30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집값도 같이 떨어져야 된다. 같이. 근데 이렇진 않죠. 그렇죠.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엔 내가 소유를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에르메스 백이 1000만 원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판단이 돼. 그냥 내가 이거를 가진다. 이 자체에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집도 비슷하거든요. 강남에 있는 집을 이론적으로는 절대 설명을 못합니다. 왜?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집이나 강북에 있는 집이나 같은 집이잖아요. 기능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가격이 몇 배 차이 난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안 돼. 근데 그거를 마치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풀어서 하다 보면 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의 기본을 놓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2021년 말 기준으로 2145만 가구, 우리나라에 이 정도 가구가 있대요. 그 중에서 232만 6천 가구가 일시적 2주택자다. 투자든 투기든 아니면 상속을 받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인해본 바로는 대부분 투자성이다. 232만 6천 채라는 집은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여기에 81만 9천 가구가 3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다. 집을 2채도 아니고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232만 6천 가구가 결국에는 일시적 2주택이니까 매도를 할 거다.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도 81만 9천 가구나 되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엔 매도를 할 거다. 요 배경이에요. 이것들이 물량으로 튀어나오면 하락할 거다.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요 논리예요. 왜 집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말이 안 맞죠. 왜 집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 저는 집 여러 채인데 팔긴 팔죠. 근데 팔고 싶을 때 팔지 집이 많기 때문에 판다 이 생각 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1주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무주택자는 절반이나 되는데 네. 저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네요? 굉장히 똑똑한데? 나 천재인데? 천재인데? 그렇지 않아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그치. 그리고 이 논리면 집에 화장지는 하나만 있어야 돼. 화장지를 하나만 쓰고 다 쓰고 나서 사야지. 근데 2개 사면은 적폐네? 스페어로 항상 냅두잖아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뭐 집은 그런 소모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2주택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딘가에서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미국에 집을 샀어요. 애가 그래도 편하게 머물렀으면 좋겠다. 네, 2주택이지. 근데 그게 일시적 2주택인지 영구적 2주택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일시적 2주택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팩트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어느 데이터에도 일시적 2주택이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2주택만 나오죠.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 어떤 조사대 자료가 나와서 체크를 했다고 쳐. 나 일시적입니다 하고 체크했다 쳐. 그 사람이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 어떻게 알아? 지나봐야 아는 거지.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일시적으로 갖고 있어.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갖고 있게 돼. 혹은 뭐 매도가 도저히 안 돼. 그럼 에이 그냥 갖고 있지 뭐. 내 딸내미 물려주지 그치. 뭐. 이럴 수 있잖아. 일시적 2주택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아타기를 그렇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사고 1년 있다가 그냥 투자로 집을 샀어. 이게. 그래도 일시적처럼 보일 수 있는 보일 수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확인을 하셨네? 이분은 자기가 확인해본 바로는 대부분 투자성이다. 어떻게 확인했지? 설문조사? 나한테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전화 왔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는데 요런 게 지금 요런 게 책 내용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글이에요. 투자성이다. 대부분 투자성이다. 근데 실제로 진짜 일시적 2주택자는 그걸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투자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 이유가 그때 외집값 빠지고 나서 매도가 안 돼서 일시적으로 2주택 된 사람이 많아. 그래 이거는 투자성이 아니니까 다 비과세로 해주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2021년 말 저 때는 집이 잘 안 팔렸어. 2021년 말은 진짜 안 팔렸죠. 그렇죠? 2021년 하반기부터 우리 잘 머리를 이제 과거로 돌려봐. 2021년 하반기 8월 9월 정도부터 뭐 대출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잔액 한도가 꽉 찼다. 그러면서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농협인지 어딘지 농협에서 먼저 그쵸? 안 해주기 시작했죠. 그렇죠? 안 해주기 시작하면서 대출이 나오네 안 나오네부터 막 하면서 막 뭔가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어.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급감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갈아타기를 했는데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파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 못 팔아가지고. 그러면서 못 팔아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린 사람들도 있고 하다못해 그때 물물 교환했잖아. 그쵸. 집끼리 뭐 교환 매매. 그 사람들이 투자성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대부분 투자성이다. 자기가 확인해본 바로는 대부분 투자성이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했어? 그리고 요 81만 9천 가구 요거 숫자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게 잘못된 거죠. 다주택자는 맞지, 그지? 다주택자까지는 맞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할 것이다. 왜?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계속. 근데 나는 이 문구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집을 두 채도 아니고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다가 뭔가 비정상인 그쵸. 것처럼 문구가 써있네. 두 채도 아니고 세 채, 씩이나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락론자들의 마음속에는 1주택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미안합니다. 집을 두 채도 아니고 수십 채 갖고 있는. 잘못됐네. 죄송해요. 또 넘어가 봅시다. 경제 성장이 지속될 때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5에서 10%가 되어야 부동산이 상승할 기본 체력을 확실히 갖춘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5%가 안 되는 국가가 2000년 이후로 네. 엄청나게 많을 텐데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는 5% 되는 나라가 없다. 없죠. 없어. 그리고 전국 글로벌 평균이 5%가 안 되잖아요. 5%가 안 되죠. 그리고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5%, 10%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선진국은 2% 성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5% 이상 되는 국가가 2000년 이후에 얼마나 몇 있을까? 개나 있을까?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는 진짜 근데 없지. 2000년 이후면은 20년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부동산이 올라간 나라는 엄청 많은데 독일 한번 봅시다. 역시. 독일이 경제 성장률이 2020년 이후로는 1% 미만이었어요. 근데 거기 집값 엄청 올랐거든요. 특히 뭐 베를린 이런 데는 지금도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난리고. 그다음에 뭐 북유럽 나라. 북유럽 북유럽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이 1% 쪽으로 들어간 지가 꽤 됐어요. 근데도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 자기가 책에 쓰려고 하면 반대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 정도면은 네. 통계가 있을 건데 통계가 다 있죠. 뭐 상승할 기본 체력을 확실히 갖춘 것이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는 기본 체력이 없다. 바닥이니 체력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부동산 상승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도 상당히 많다고 거의 대부분 아니야? 네, 선진국 대부분이에요. 다잖아. 대부분이고 그때 이제 돈 풀린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집을 못 지었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서도 올랐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거래량의 변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의 변화. 미분양의 증감이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딱딱딱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거래량 변화, 전세 가격 변화, 미분양의 증감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큰 영향을 주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하나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 지표들은 후행성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졌네, 집값이 오르겠네 하고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이미 올랐다. 전세 가격은 사실은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동반해서 오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수도권 생각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집값이 계속 빠졌잖아요. 거의 뭐 계속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 전세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쉬지 않고 계속 올랐어요. 근데 뭐 이런 집값은 안 올랐죠. 지표를 뭐 가지고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예측해 볼 수는 있죠. 그리고 미분양의 증감도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미분양이 증가하죠. 안 좋기 때문에 증가한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그치, 뭐가 가격이 떨어져서 미분양이 생기는 거냐? 미분양이 생겨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물고 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인과관계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상관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거는 우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5월에 발표된 보고서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책에는 없어요. 책에 있는 내용 아니고 제가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자, 전국 미분양 23년 2월에 75,000, 3월에 72,000, 4월에 71,000, 5월에 68,000.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면 집값이 올라야죠. 그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계속 하는 얘기는 집값 더 떨어질 건데 뭐야 이거. 자기는 아까 미분양 증감으로 주택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분양이 지금 줄고 있는데도 아니야 더 떨어질 거야. 아니 그게 제가 딱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하락을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이 추세를 보지 않고 절대적인 그냥 수치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현재 수치. 수치. 왜냐면 68,000 가구는 많다? 많다. 75,000에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다. 많으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글을 쓸 때 증감의 변화 증감이 아니죠. 그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 대부분이 추세를 보지 않습니다. 뭐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절대 지표도 중요하지만 절대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추세인데, 특히 부동산 시장이든 뭐 경제 시장이든 그런 것들은 다 추세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절대 그쵸. 지표? 약간 여하튼 뭐 높다. 높다. 지금 근데 어찌됐든 추세적으로는 미분양이 계속 줄고 있는데 여전히 아니야 더 빠질 거야. 아니.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자가당착이다. 수도권도 줄고 있고요. 수도권이 실제로 많이 줄었어요. 전월 대비해서 7%, 5월 기준이니까 4월 대비해서 7%나 줄었대요. 엄청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락론자들이 다 나쁘다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뭐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근데 논리가 너무 지금 안 맞네.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말과 네. 실제 예측하는 게 다르잖아요. 제가 이 2020년도에 수요를 계속 땡겨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2020년에 막 영끌에서 사는 수요도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대체로 다 젊은 층들이 있죠. 이분들은 마음이 되게 조급해졌죠. 이러다가 나 평생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수요를 땡겨 쓴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는 그냥 고정인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지금 뭐 들쭉날쭉하지만 요 평균이 한 92만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수렴한다. 합쳤을 때 뭐 한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합쳐보면 그 평균에 수렴한다. 왜냐? 수요가 고정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2020년에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그 다음에는 좀 줄겠네, 그 다음에는 또 줄겠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2015년에 이렇게 피크 치고 그 다음에 좀씩 줄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한 5년 평균을 내면 또 연평균에 거의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런 거죠. 지금 2022년에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줄었죠. 이때는 뭐 DSR 규제도 있고 금리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고요. 근데 지금 2023년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올해도 사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2021년에는 못 미치고 있고,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작년보다는 늘 가능성이 높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상승을 또 말씀하실 건가 모르겠네. 여하튼 수요는 고정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도 중요하고 한데 결국에는 이걸로 예측을 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않죠.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례적으로 거래량이 급등하면 그 다음에는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끝!